이런 것에 풍악을 울려라 맨날 그렇게 했던 왕이 이 예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의 권력이 집중되고 신하들이 너무 심한 폭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김부식의 아까 말한 김부식의 손주 정도 되는, 역시 권문세가니까 대대로 관리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김부식의 손주 되는 이 사람이 너무 왕 옆에 딱 붙어서 너무 폭정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당시에 무신들, 그러니까 이제 묵과에 급제해가지고 그냥 이제 장군들 있잖아요. 이 장군들이 이 고려 초기에 거란을 물리쳤을 때는 굉장히 권세가 강하고 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평화시대가 계속되면서, 평화시대가 계속되면 군사에 이게 문신 있으면 무신들이 굉장히 푸대접을 받게 돼요. 이 조선의 국력이 굉장히 이렇게 약해진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조선 군대가 약해진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거의 군대가 없었어요. 임진왜란 때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발달됐었어요. 우리 이제 임진왜란 때 그때 왕이 임진왜란 때 왕이 선종 맞죠? 선조인가요? 선조 시대였는데 이 선조가 한 30-40년 정도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 선조 시대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았냐. 스님하면 서산대사도 선조 시대고요. 그리고 오성과 한음도 이때 이야기 선조 시대고요. 뭐 유성룡을 비롯한 이순신 장군도 이때 이순신 장군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인재 폭발했어요. 인재. 우리나라의 거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때 많이, 송광정철 이때 다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인문학의 인재가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선조 자체가 석학입니다. 본인은 이제 서출 출신의 왕이라고 굉장히 스스로 자학 별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 자존감 낮은 걸 학문으로 많이 했어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때가 오랫동안 20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는 군대를 키울 필요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명나라 대국 옆에 저 북방이 평정이 돼 있었어요. 이쪽에 여진족은 좀 있었지만, 여진족하고 좀 갈등은 좀 있었지만 그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이 안정이 돼 있었죠. 그리고 일본은 자기들끼리 전국 시대를 겪으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200년 동안 싸웠거든요. 해외에 진출하기가 어려웠어. 일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200년 동안 국경이 안정돼 있으니까 군대를 양성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군대가 없어요. 최소한의 군대만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지만 인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발달된 그런 상태였다가 결국 임진왜란 때 이 강력한 군대, 200년 동안 전투만 하던 외놈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선조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선조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그 방법이 치졸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 같이 가자 이래야 되는데 혼자만 주랭랑을 쳐. 그러게 이게 그 교수님들이 그렇잖아. 교수님들이 나와서 싸우라면 다 도망가고 그렇지만 강단에 나와서는 강의를 엄청 잘해서 뭐든지 잘할 줄 알았더니 싸움만 하면 다 도망가고 이게 무슨 선조가 그래 가지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군주였는데 평화 시대에는 이런 굉장한 인재를 양성했던 분이 또 선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해서 고려 시대 때도 한 100여 년 동안 150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이 문신과 무신이 있었는데 무신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게다가 왕까지도 정말 이제 환락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신들이 무신을 함부로 대하니까 화가 난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무신 정권이에요. 쿠데타를 성공해서 그 정권이 오래 가요. 2170년에 일어났는데 그 쿠데타 일어나서 그게 박정희처럼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혼자 독재하고 박정희는 한 15년, 17년 정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신 정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 정중부 또 이의방 뭐 이런 식으로 최충원 이런 식으로 계속 정권이 계속 다른 데로 다른 무신들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충원이 정권을 잡고는 최씨가 계속해서 한 60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정권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주는 이 군사정권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잘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 쿠데타를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문신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건 이성계 이제 이렇게 조선 같은 경우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성계는 무신이었지만 그의 아들 그 손주까지 여기부터는 완전히 바뀌잖아요. 전부 다 대단한 석학들이 돼. 그런 경우는 훌륭하게 조선 왕조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대부분의 이 무신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는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군합발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 35년이 지나서 36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몽고가 1206년에 몽고가 침입을 하게 돼요. 이 무신 정권도 운이 없지. 몽고는 세계 최강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려 시대가 918년부터 1392년입니다. 이때부터 970년부터 1200년까지 평화시대, 그러니까 200년 가까이 평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무신 정권의 쿠데타가 있었다는 거죠. 내부에서. 1206년에 몽고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 몽고는 크게 6번, 작게 9번을 침입하게 돼요. 몽고군이 엄청나게 기마군이 아닙니까? 와가지고 한반도를 짓밟게 돼요. 그런데 이걸 대항하는 이 몽고군을 대항하는 것은 군사 정권이었다고요. 최씨 정권이요. 당시에 최씨 무신 정권이었어요. 이 6번 내지 9번이나 되는 이 침략을 다 받아내요. 다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이 참 역사적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저항이냐? 이걸 좀 논의 거리가 돼요. 이렇게 당시에 고종이었거든요. 당시에 고종이라는 이제 왕이었는데 이 왕은 허수아비 군사정권 무신정권이죠. 군사정권이 뒤에서 버티고 있고 이거는 허수아비. 근데 이 군사정권이 처음에 몽고가 왔더니 대항하기 어려워가지고 강화도로 천도하죠. 도망갔어. 강화도는 몽고군이 그 바다는 취약하니까 강화도에서 끝까지 잘 버텨내. 그랬더니 여기 강화도에 있으면서 이 한반도를 지켜낸다고 여기에 있으면서 지켜낸다고 이렇게 했으나 이 내려온 몽고군이 침입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할 때마다 전국을 짓밟는 거예요. 심지어 경주까지 내려와가지고 황룡사를 불태워요. 경주 밑에잖아요, 밑에. 여기잖아, 여기. 저 위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멀어. 그 말 타고 뚜둑뚜둑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황룡사를 불태웠냐면, 이놈들이 아니 좀 그러네. 이제 고려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해. 이 강화도에 간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의병들도 많았거든요. 의병들이 항복을 잘 안 하네. 계속 저항하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경주의 황룡사가 지켜준다. 경주 황룡사가 우리 고려를 지켜준다라는 불심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불심에 대한 신앙을 꺼트리자.
해서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황룡사를 불태웠어요. 그 가운데 여기에 있는 그 대구의 부인사에 있는 팔공산에 있는 부인사는 대장경도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대장경도 불태우고 그리고 황룡사도 불태우고 그래도 항복을 안 해. 그래서 강화도를 결국은 탈환하거든요. 강화도를 쳐들어가서 탈환해. 그 몽고군도 워낙 강성하니까. 그렇지만 요 강화도에 있던 무신 정권이 요 진도로 내려가네? 도망가. 삼별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조직해서 도망가서 계속 저항해. 그 사이에 6번에서 9번 계속 침략을 했으니 전국이 그야말로 황폐화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의병들이 전공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적군의 대장인 살리타를 활로 쏴가지고 이렇게 전사시킨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을 세웠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지. 화가 더 나서 내려와서 더 짓밟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했을 때 정말 너무 많은 우리 한반도에 고려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6번, 9번 했을 때 고종이 이제 왕이 이제 이도 군사 정권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약해진 틈을 타서 항복을 하게 돼요. 항복 조건이 여기 왕자를 그 중국에 보내서 벌모로 잡히게 돼서 거기서 이제 있게 하고 우리나라는 속국이 되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저 항복을 했으니까 속국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고종의 아들을 먼 나라에 보냈는데 활약을 너무 잘했어. 어떤 활약을 했냐면 이 아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고려의 왕자잖아요. 고려 왕자가 거기에서 이제 친분을 두텁게 거기에 있는 황자들하고 친분을 두텁게 했는데 그 중에 쿠빌라이라는 왕자하고 그러니까 징기즈칸의 손자지. 이 징기즈칸의 손자하고 너무 잘 지냈어. 우애를 돈독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징기즈칸이 죽고 이제 그 아들도 죽고 새로 칸을 뽑는데 고려에서 쿠빌라이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 경쟁자가 있었는데 고려에서 쿠빌라이의 손을 들어주니까 쿠빌라이가 이 몽고는 본래 옛날부터 고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고려가 강국이라고 여겼거든요. 저 강국에서 우리 형제 같은 그런 고려에서 나를 밀어줬다 해서 결국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고려는 이제는 우리랑 피를 나눈 혈맹 국가다 하면서 이제 부마 그러니까 공주를 고려로 시집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몽고의 풍습은 이 결혼 풍습은 한 가문하고 계속 결혼하는 풍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풍습이죠. 그러니까 쿠빌라이의 며느리가 고려 또 거기에 자식의 또 그 공주가 있으면 공주를 계속 시집을 고려로 계속 보낸 거예요. 이 몇 세기 동안 200년 동안 계속해서 고려에 공주가 생기면 계속해서 보냈던 거죠. 이 한 번 계약 관계로 결혼 계약 관계에 엮이면서 고려는 부마국의 지위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 몽고군은 약간 모계 사회처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마국이 되면 여기에 화백회의처럼 회의 중심이 되는 회의가 칸을 뽑는 회의 중요한 회의 있잖아요. 그 회의에 부마국도 다 회의마다 다 참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속국이 아니라 그냥 부마국의 그런 형제국처럼 그래서 원의 간섭기라고 그러죠. 그때를 식민지는 딱 한 번 35년 5,000년 역사 중에 한반도는 딱 한 번 35년의 식민지를 겪어요. 그러면 몽고가 침입했을 때는 왜 식민지가 아니냐? 부마국이었으니까. 부마국이었고 그냥 와가지고 쌍성 총관부 설치해가지고 간섭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보고 좀 해. 왕이 누구 시키냐? 우리가 정해줄게. 왕 정해주고 또 사신 몇 명 또 보내고 또
공주 보냈잖아, 공주. 공주가 이제 파수꾼처럼 역할을 해요. 그런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몽고에게 이제 그 속국이 아니었고 부마국에서 간섭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한 100년 정도 가게 됩니다. 100년 좀. 그러니까 1206년부터 침입해가지고 한 30에서 40년 저항하거든요. 한 30년 계속 저항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1350 몇 년 이때쯤에 이제 이제 원나라가 거의 이제 망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고려 후기에 공민왕이 등극을 해서 공민왕이 원나라랑 관계를 거의 다 끊어내게 되게 됩니다. 그때 그 정치를 잘해서 개혁을 성공했으면 그때 개혁의 이제 몽고가 원나라가 다 망해가고 공민왕이 등극을 하고 이 공민왕은 개혁 정치를 했는데 신돈을 등용했어요.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했어요. 당시에 신돈이라는 스님은 귀족이 아니었거든요. 배후에 세력이 없어요. 검문 세계가 없었. 그러니까 아까 유명한 스님들은 다 뒤에 가문에 후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돈만큼은 그냥 천민으로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게 스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게 천민도 출가하죠. 평민도 출가하죠. 그 귀족도 출가하잖아요. 귀족이 출가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우대받고 이렇게 하지만 천민이 출가해도 공부를 다 한다고요. 그래서 뛰어나면 잘 쓰여져요. 그래서 신분 상승의 길이 되는 게 출가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데 스님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신돈 같은 경우는 정말 천민이었는데 절에 와서 그 명석한 두뇌로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는데 공민왕의 눈에 들게 되고 누가 추천을 해줘서 공민왕의 눈에 들게 되면서 신돈을 개혁의 중추 역할을 거의 모든 정권을 다 줘. 네가 다 대신해. 내가 다 밀어줄게. 해가지고 신돈이 했는데 정말 개혁을 너무 잘 해내는 거예요. 스님이 걸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개혁을 잘 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검문세가들과 신진사대부들이 꽉 잡고 있는 이거를 다 무시하고 신돈이 다 하다 보니까 너무 개혁 정치가 심한 개혁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신돈이 나중에 음해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게다가 공민왕이 부인을 잃으면서 공민왕은 무슨 공주죠? 그 공주. 노국공주 맞아요. 노국공주랑 너무 잘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노국공주가 죽으면서 공민왕이 그냥 사람이 실성을 하게 돼요. 그런 공민왕이 남자애들을 좋아해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돈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결국 공민왕은 죽게 되는데요. 신돈은 쫓겨나고 나중에 이런 검문세가들한테 살해 결국은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돈은 신승에서 요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돈이 뭐 자식이 있다. 신돈의 자식이 공민왕의 자식이 없거든요. 신돈의 자식이 공민왕의 자식이 돼서 우왕이 되고 창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해서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썰이 계속 그 당시에 있어서 더 요승, 여자를 가까이 한다, 재산을 가까이 한다, 뭐 비리가 많다 해가지고 신돈을 요승으로 만들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신돈은 그야말로 이제 정말 요승으로 되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하면서 이제 나라가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때 이제 정도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도전도 처음에는 너무 강성해서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형벌인 채영,
최영 장군이 항상 그때 홍건적 침입하고 막 그랬거든요. 고려 말에 공민왕 후기쯤 되면 이 중국의 원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면서 전국에 홍건적이 그 머리에 빨간 이제 두건을 쏜 홍건적이 출현하는데 그 홍건적이 고려까지 침입을 하게 돼요. 그 홍건적을 막은 분이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홍건적을 막았어요. 동시에 또 그 해적까지 일본 해적까지 출몰해가지고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 장군이 또 그 밑에 가가지고 남해도에 가가지고 이쪽에 그 해적까지도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정치계에서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성삼문 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명. 그런 분들이 서로 뭉치면서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이 신진사대부들이 뭉치면서 새로운 왕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그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정도전이 펼치죠. 그 중에 이제 그 누구죠? 신숙주 말고 누구죠? 정몽주는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병몽주는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도전이 이성계랑 서로 손을 잡고 새로 그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때 이제 작업을 한 것이 어떤 작업을 했냐? 바로 숭유억불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찰들을 통폐합하고 사찰들을 거의 대부분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냐면 사찰은 검문세가와 하나가 돼 있잖아요. 가문으로도 하나고 경제로도 경제와 권력이 하나로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누구의 제자다? 무학대사의 제자예요. 신심이 불심이 굉장히 커요. 죽을 때까지 남마음에 타분하면서 불심이 컸던 왕이에요. 그런 불심이 컸던 왕이 불교를 말살했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아니 불심이 무학이라는 조선 후기에 가장 3대 고승 중에 하나예요. 무학대사가. 그냥 우리는 무학대사 그러니까 그냥 그 신승인가 신비로운 스승인가 하지만 당시에 고려 말에 무학대사는 3대 큰 스님이라고요. 굉장히 큰 스님이었어요. 그 무학대사의 제자가 이성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째 이 불교를 사찰들을 다 없애고 회부를 하는 그런 것이 회불의 시초가 됐냐라는 것이 이 조선을 새로 건국하면서 기존의 고려라는 나라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제 왕씨의 계열은 끝났다. 우왕 창왕으로 넘어가면서 진짜 씨가 다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리학의 나라. 그러니까 유학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었는데 이미 있던 기득권, 이 기득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검문세가 여기에 있는 검문세계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찰까지 없애야지. 그래야지 검문세가의 힘을 다 이렇게 뺏을 수가 그 검문세가의 힘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억지로 이제 사찰의 폐단, 불교의 폐단을 이렇게 역설을 하면서 불교가 이렇기 때문에 있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사원 경제가 비리가 많긴 했어요. 경제가 크면 검문세가랑 같이 사찰 경제가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 그냥 그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절이 너무나 커진 거야, 보면. 절의 노비가 너무 많고 절의 땅이 너무 많아. 근데 다 비과세야. 그러면 이 농민들이 평범한 서민들이 감당해야 될 세금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왕들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국고에 20% 30%를 제비로 막 대고 막 그 땅을 하사하고 큰 행사 천도제를 하고 큰 법회를 하고 스님들 오시면 스님들 극진히 대접하는데 금문보화를 스님들한테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나라 진짜 망한다. 그러면 서민들도 당연히 내가 부처님은 믿지만
스님도 너무한다. 스님은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실제로 사원 경제를 다 이제 몰수하기 시작해요. 노비를 몰수하고 사찰 토지를 몰수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그 작업은 이성계가 제대로 해내질 못해요. 마음이 약하잖아요.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엄청 대차지 않습니까? 이방원이 이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절들을 많이 없앴어요. 그리고 스님들을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속퇴시키고 절에 있던 땅들도 다 토지 몰수하고 절의 노비들도 전부 다 이제 그 국가로 귀속시켜서 공노비로 다 바꾸고 이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니까 권문세가의 그런 세력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땅을 잃잖아요. 그래서 권문세가의 힘을 잃고 조선의 신진 사대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원 경제를 다 분해시키는 것이 가장 사실 중요했던 겁니다. 분해시키지 않고는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세종대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사원 경제를 더 무너뜨리고 했는데 나중에 세종대왕의 아들 세조가 나타나가지고는 다시 또 사원 경제를 또 일으켜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원 경제는 이미 이제 권문세가들은 많이 권문세가들의 손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냥 왕실에서 우리 왕실 사찰, 뭐 상원사 같은 이런데 또 법주사 같은데 이런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큰 스님 찾아뵙고 하는 그 정도. 더 뭐 이렇게 권문세가들의 사찰들이 더 크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사찰 분위기가 조선시대가 되면 달라지죠. 문화도 많이 달라져요. 고려시대는 모계 위주였어요. 여성의 여건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죠. 그때는 장가 갔죠. 시집간 게 아니라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의 집으로 장가 갔던 시대가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되면서 유교잖아요. 그 남성 위주로 제사를 지내게 돼. 그 고려시대의 제사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49제 지내고 이런 거예요. 그 고조 할아버지를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 장례 잘 치르고 49제 잘 지내고 이런 거였는데 조선시대가 되니까 이제 제사가 의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조부, 증조부, 조부 이런 분을 1년에 한 번씩 기일날을 정해서 제사를 지내는 습관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장가 가는 게 아니라 시집 가는 거죠, 이제. 여성이 남자의 집으로 시집을 가기 시작하는 거야. 조선 초기만 해도 두 개가 됐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집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름은 장가든다라는 말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고려의 잔재다. 고려시대에 있던 거고 시집 가는 것은 새로운 조선시대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고려 문화를 그러니까 유교에서 제사라는 제도를 더욱더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조선의 고려시대 때 이 문화를 그 문화의 그런 방식에서 조선의 문화 방식으로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조선이라는 이 땅을 조선 만든 당위성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또 효과적으로 더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이후로 우리 여성들은 바보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조선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다. 그래 사람이 아닌 게 그냥 노예 그냥 집안에 시집 오면 시집살이 진탕하는 평생을 그냥 시집살이 하는 그런 또 자기 남편하고 겸상도 못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전락이 돼버린 게 조선 시대였는데 가만 보면 이것도 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영향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불교가 가만 보면
이제 사실 조선시대 때 제일 이런 거는 이제 여성의 인권은 많이 유린됐지만 조선시대는 세금이 10에서 15%밖에 되질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지금도 10에서 15% 세금 내는 데 없거든요. 사우디 세금 안 내. 사우디는 세금을 안 내. 학교 가도 돈을 안 내. 박사를 밟아도 돈을 안 해. 병원에 가도 돈을 별로 안 내. 주민이면. 외국인은 아니죠. 사우디 주민들은 그야말로 복지 혜택을 엄청나게 누리는데, 그럼 노르웨이나 이런 데 가도 복지 혜택 잘 누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기름 많이 나니까 생기는 거지. 자원에 대한 혜택인 거지. 그냥 보통 나라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나라들은 다 20에서 30%의 세금을 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양면성이 좀 있어요. 세금 정책은 서민들은 세금을 별로 안 내요. 우리가 연봉이 이제 이렇게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세금이 5에서 10%도 되질 않아요. 정말 작게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뭐 많이 낸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많이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보통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연봉이 5천만 원이 넘기 시작하면 세금을 내는 양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연봉 5천만 원 정도 되면 15% 정도의 세금을 내요.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이런 거, 환급을 나중에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15% 정도의 세금을 내죠. 연봉 7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20% 가까운 세금을 내요. 연봉 1억이 넘잖아요? 그럼 30% 이상의 세금을 내요. 연봉 2억이 넘잖아요? 그럼 40% 가까운 35% 정도의 세금을 내요. 그래서 연봉 2억이면 되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내 급여 통장에 보면 들어오는 게 별로 안 돼. 연봉 2억이면 2억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세금 다 떼고 들어오면 별로 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영업자도 1년에 2억 정도 순이익이 난다라면 2억이 다 순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30%는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세금,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많이 내요. 그건 이제 유럽에 가도 다 그만큼 내요. 다만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거의 면세 수준에 가깝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좋은데, 근데 다들 이제 돈에 눈이 다 벌겋게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면세가 되면 그게 행복해야 되거든요, 사실. 세금이 별로 없으면 우리 행복해야 돼. 그런데 이제 다들 그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대한 행복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더 높은 사람들만 보고는 돈 없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서민들까지 세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이런 나라는 어떠냐면요, 50만 원 이상만 벌기 시작하면 세금을 30%, 40%씩 뜯어가요. 무조건 그냥 평등의 세금에 대해서는 100만 원 벌면 그냥 40만 원은 세금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 벌면 1년에 1000만 원 버는데 400만 원은 세금을 내고 시작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만한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금 정책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나라는 사실은 서민은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제 생각하는 의식이 너무 이제 차별이나 분별 이런 것이 크다 보니까 이제 서민은 살기 힘든 나라. 근데 그 세금이 많은 북유럽 이런 데는 서민도 그냥 살기 좋은 나라. 왜냐하면 차별이 별로 없어. 그냥 없으면 없는갑다 하고 그냥 살아.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좀 약간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세금이 적다라는 것은 진짜 행복이에요. 10에도 1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권 유린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불교가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 차별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오늘 배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번성하다 보면 역효과가 일어나고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박살이 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다행히 그래도 그런 와중에 불교는 면면이 그 중간중간에 어떤 왕조에서는 뭐 세조 같은 수양대군 같은 경우는 저 불심천자라고 될 수가 있고, 나중에 문정왕후가 또 이제 그 스님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서산대사, 사명대사 또 문정왕후 때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전쟁 이후에 이렇게 그 광해대군도 불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전국의 사찰들이 전부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임진왜란을 인해서 전후 복구 사업에 사찰들의 복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광해군은 이제 스님들이 나라의 한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더 많이 도와주고 막 그랬죠. 그 이후에 숙종 때도 국차를 정해서 각 지역의 사찰 지원 많이 해줬고요. 그 이후에 여러 왕들도 영조 때 이런 때들도 역시 많이 했습니다만, 숭유 억불 정책을 써서 조선시대 내내 불교는 핍박을 받았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 사이에 그 틈바구니 내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산에 보면 바위가 많은 곳에도 나무가 잘 자라기도 하잖아요. 삐뚤삐뚤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 혹독한 세월에서도 불교는 잘 견뎌내어서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 뒤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 마.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나은 날 반갑게 만남만 되세요. 부처님의 성전에 마지막 날새 성불하십시오. 이제 차를 치겠습니다. 네, 정부의 한의병원이라고 한의병원이라고 네, 거기 저 2층 아마 있거든요. 네, 2층에 있어요. 네, 네, 돼 있어요. 광주도 오세요. 광주하시고 광주하시구나.